Why are there so many Kims in Korea? 김이박이 정말 많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거의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5%입니다. 45%입니까? 이것은 한국의 평화로운 역사에 상징하는 거예요. 왕조가 넘어가는 것은 평화롭게 일본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전지차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 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야말로 똘레랑스의 국가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의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에 대한 사랑으로 한국을 연구하시고 또 하버드대학교에서 한국학 석박사를 지내신 마크 피터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한국 이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피터슨인데 PC가 있어요. PC. 있습니다. 흔하진 않죠. 또한 미국말로 조금. 네. 영어로 하면 안 좋군요. 안 좋아. 그러니까 배가로 했어요. 또 길도자 작할선자 배도선. 피터슨이니까 배도선. 발음 비슷하게. 비슷하네요. 예. 최근에 나이 들어서 허 있어야 되잖아요. 예. 허 있어요. 서유. 서쪽의 선비. 서쪽의 선비. 서유 배도선 박사님. 예. 호는 자칭으로 하면 안 돼요. 보통 호를 누군가 지어주죠. 스승이나. 예. 선생님이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독자들이 제 선생님들이에요. 댓글을 제가 항상 읽어요. 댓글을 통해서 제가 한국 사회로부터 많이 배운 거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통을 따르셨네요. 근본적인 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자면요. 교수님께서 대학생이 된 건 60년대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60년대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던 시절에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한국을 불쌍하다 할 수는 있죠. 많은 미국 사람 그래요. 그 당시에 특별히 군인들 한국 못 사는 나라다 하는데 나는 한국 사람의 눈빛이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진짜 가난한 거 아니고 임시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임시적인 가난 시대가 지나가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국에 와보고 느끼신 겁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예. 또 학생만 할 때 뭘 공부하냐 할 때는 경제학 공부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또 뭘 공부합니까? 공대 공부합니다. 우리나라를 새로 건설하려고. 그런 희망이 어디서나 보면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돈을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에 명동에 1평 사놓으면은 얼마나 부자 될지 이미 알았어요. 이미 아셨습니까? 알았어요. 틀림없었다고 지금 생각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영상이나 글을 보면서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면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희는 미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한국에 김씨, 이씨, 박씨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뭔가요? 김이박은 원래 왕가입니다. 다른 나라는 왕조가 무너질 때 왕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 왕가를 죽여야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일본 유학생 하나 오셨어요. 이름 뭐냐 했더니 후지와라이라고. 나는 후지와라 일본 해안 시대에 아주 지배층이야 했어요. 그 사람 우리 가족을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많지는 않아요. 다 죽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요. 한국은 안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안 죽였네요. 김해 김씨는 재미있는 게 김유신 있잖아요. 김유신이 신라 통일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가야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사람이 신라 통일 장군 되는가? 그러니까 김유신의 집안도 신라가 가야를 멸망하면서 그 왕가를 안 없앤 거네요. 예. 그렇구나. 또 그분의 누나는 김춘추하고 결혼했어요. 진골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른 나라가 망해시키고 어떻게 그 나라가 진골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평화롭게 왕조가 넘어가는 것은 가야에서는 신라, 신라에서는 고려. 왜냐하면 후고구려가 신라를 보호자 했잖아요. 또한 이성계 씨가 하루 오후 정권을 잡았었어요. 그 지배층이 다 똑같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씨가 커졌고 물론 그 가운데는 노비가 있겠죠. 근데 노비는 절반 이상은 안 돼요. 또 해방하기 전에 원래 김씨, 이씨, 박씨가 많아요. 이미 많았군요. 이미 많았어요. 문과 급제자들 고려시대, 신라시대 김이박이에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만날 때 외국 사람이 아이고 한국에 김씨가 많구나. Why are there so many Kims in Korea?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똘레랑스의 국가인가요? 네. 김, 이, 박이 정말 많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아마 인구 통계로 거의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이 박은 45%입니다. 아, 45%입니까? 네. 그 세 개만 합쳐서도 45%군요. 또 최씨, 정씨는 5%인데 5개는 55%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특정 성씨가 20% 30%가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하나는 있는데 베트남은 윈씨가 40%예요. 근데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왜냐하면은 윈 왕조가 있었어요. 마지막 왕조는 윈 왕조. 나를 좀 좋게 보라고 해서 윈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바꾼 거군요. 예. 한국에는 이름을 못 바꿔요. 옛날에 내시가 있었잖아요. 왕궁에 내시. 내시가 내시 될 때 내시 가족에 입양돼요. 혼자 사는 거 아니고. 내시의 부인도 있고 애를 기르고 그 내시의 이름을 안 바꿔요. 너 이름은 윤씨인데 아버지는 박씨예요. 할아버지는 김씨예요. 증조 할아버지는 이씨예요. 그렇게 돼요. 입양이 됐는데도 성을 안 바꾸는군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 성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천지차입니다. 한국에는 성씨가 250개밖에 없습니다. 250개나 있습니까, 우리가? 네. 30개 이상 못 될 것 같은데요. 30개는 거의 90%될 거예요. 30개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250개 있습니다. 일본은 성씨가 몇 개 있을까요? 2,500개 아니고 25,000개 아니고 25만 개 아니고 30만 개입니다. 와, 일본 인구가 우리보다 두세 배 많은데 예. 성씨는 수백 배가 많네요. 예.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름을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난 가와시미라고 한데 너무 재미없어 시미가와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또한 재미있는 게 한국에는 김씨가 21%이잖아요. 한국 친구들 미국 같으면은 스미스도 많지 하잖아요. 네, 스미스, 중국은 왕씨, 예. 이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타나카, 일본 타나카. 타나카. 이렇게 하는데 스미스는 1%도 안 돼요. 0.8%예요. 타나카, 사또 이런 성은 1%밖에 안 돼요. 한국처럼 이렇게 집중적인 성씨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것은 한국의 평화로운 역사에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씨가 몇 개 없다는 거를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요. 정말 이런 것들이 전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고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하는 부분 특히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천안성씨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방지축 마골피 이런 이름 들어보셨는지. 말해도 될까? 쌍놈 이름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들 말합니다. 이거 네. 녹음해도 될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교수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아니 자유롭게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상놈 성씨라는 게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하. 그 성씨들 2개는 없어요. 그 나머지는 모두 과거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성공하면은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B씨는 문과에 성공한 거 아니고 잡과에 성공했어요. 잡과이면은 중인이잖아요. 중인 성씨입니다. B씨. 근데 중인도 웬만한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7 성씨가 나쁜 성씨라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씀입니다. 그럼 혹시 노비들이 족보를 샀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노비의 집안인지 양반의 집안인지 사실 요즘 시대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건 나의 뿌리를 찾아서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족보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 은사님이 하버드에서 족보를 역사 문서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에 한 문서만 쓰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서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 급제한 사람이 누구냐 족보에 나오는 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관계에 한국 사람은 오해가 좀 많아요. 하나는 돈 주고 사놓은 거 있는데 돈 주고 사는 거 있긴 있었어요. 제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족보는 대부분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본 역사인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족보가 잘못된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은
17세기 말에서는 후계 사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논문입니다. 17세기 말부터 북의 사회입니까? 예, 우리는 2000년 동안 북의 사회였던 거 아닙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요? 예, 증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는 17세기 말 이전에는 한국의 상속법은 남녀 평등한 상속법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전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죠? 네. 근데 임진왜란 때문이지 않고 임진왜란 100년 후에 계속 여자가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말 때부터는 북의 사회가 생기고 나서는 여자는 상속권 잃었고 혼인법도 바꿨어요. 지금은 말로 장가간다 하는 소리가 하잖아요. 옛날에 장가 갔었어요. 신랑 신부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가 본관에 계십니까? 본관에 계시는 사람 없잖아요. 김해 김식은 김해 안 살고 여러 곳에 살잖아요. 왜? 장가 갔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집성촌이 아닌 거군요. 그래요. 집성촌이라는 것이 17세기 말 이후로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고려시대, 신라시대부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17세기 말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유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유교 관계는 있죠.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염려한 것이 한국서는 특별히 여자분들 유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남존여비 때문에. 근데 17세기 말 이전에는 남존여비한 유교는 아니었습니다. 평등한 유교가 있었어요. 지금 족보 얘기하는데 족보는 원래 평등으로 했었습니다. 남, 여, 조상들 다 계산한 거예요. 저기 할아버지 가운데 고조 할아버지 있죠?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죠. 네네. 한국 사회에 북의 정신으로 한 사람이다. 그렇지. 맞네요. 아버지 어머니는 있죠. 할아버지 몇 명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4명 있어야죠. 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하잖아요. 난 딸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외할아버지 부르면 난 기분이 나빠. 왜? 저 밖에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난 할아버지입니다. 옛날 한국에는 족보가 북의 남자뿐만 아니라 8 고조 할아버지 기록이 있어요. 그 모계 쪽도 다 살렸다는 뜻이네요.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북의 사회가 오래 있지는 않았고 북의 사회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 사람들이 북의 하기 전에 뭐게? 아닙니다. 북의 사회에 있기 전에 양계입니다. 양계. 양족에 인정한 거예요. 그 고조 할아버지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북의 문화인 거네요. 네. 재미있는 게 율곡 선생 있잖아요. 예. 어디서 태어났죠? 강릉입니다. 네, 오죽헌. 강릉 어디요? 어죽헌. 네. 어죽헌은 집이죠. 누구 집이에요? 신사임당 선생님 집이죠. 네, 신사임당의 아버지 집 아니에요. 신사임당의 집입니다. 그분은 집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영주 이씨 어머니로부터 얻었습니다. 그 영주 이씨 어머니가 어디서 그 집을 얻었습니까? 강릉 최씨 할머니로부터 얻었습니다. 모계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까지는 모계, 부계 다 같이 이름은 다 부계죠. 왜 아기를 부계로 해요? 어머니 이름을 안 해요. 엄마는 누군지 확실한데 아빠는 누군지 잘 그래, 모르니까. 바로 그거야. 남자는 내가 아버지다. 내 이름을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학문적으로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니, 신사임당의 일화를 보면서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인권이 남성하고 차이가 없었고 재산권도 그렇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17세기까지 가는군요. 네, 이것은 모두 임진왜란 100년 후에 생긴 거예요. 또 족보에는 여자 이름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모두 부인으로 어디서 왔다. 딸들은 어디서 나갔다 하는 것. 어디로 다 나갔다. 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미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89년도에 중학생 때 미국에 살 때는요. 저한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럼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걸 예, 물어봤었습니다. 무식해. 무식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모든 한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서 다 공부하고 즐기고 따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에도 먹방이라고 검색하면 한국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인이 다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한 나라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네, 하나는 교육, 둘째는 교육, 셋째는 교육.
요새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하는 일이 책 발행, 한국 책. 한국 책은 목판이잖아요. 또 금속 활자 자랑하잖아요. 구텐버그 앞에 금속 활자 먼저 했는데 근데 한국의 금속 활자가 혁명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텐버그는 완전히 혁명이에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유럽이 아예 다른 사회가 예, 됐죠. 완전히. 26년 전에 여러 학자를 조사해서 지난 7년 동안 제일 혁명적인 우수한 일이 뭐냐. 사람들이 구텐버그라고 해요.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건 있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이 먼저긴 한데 직지심체 요절이 나왔다고 한국의 지식사회가 변화하진 않았거든요. 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그 이유는 한국에 이미 목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판 인쇄에서 금속 인쇄는 그다지 큰 혁명이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재미있는 게 목판 때문에 한국의 교육 제도가 발전했어요. 지금 하는 질문이 왜 한국은 발전하느냐, K-pop 하는 거 왜 하느냐. 교육 제도 때문에. 한국에는 고려시대부터 과거 제도 있잖아요. 과거 제도 뭐냐?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벼슬을 갖기 위해서. 어디 벼슬을 하느냐 하면은 중앙정권에 있는 거예요. 중앙정권은 아주 우수한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 뽑을 때 칼 잘 쓰는 것이 아니고 붓 잘 쓰는 거냐. 또 과거제도는 재미있는 게 베트남에는 과거제도 있었어요. 또 중국에서부터는 시작했는데 근데 한국에는 문과도 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문과 출신이시잖아요. 문과 했죠. 네. 또한 잡과, 의사, 회계사, 과학자, 변호사, 통역사 이런 건데 다른 나라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현대 사람이 제가 과거제도 좋다 할 때는 민주주의가 안 됐다. 지배층만 했는데 뭐 이렇게 비평하는데 옛날 사회는 다 그렇게 돼요. 현대 민주주의 입장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육제도가 아주 우수한 거예요. 한국에 교육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열은 해방 후 교육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교육열이 1000년 됐다고 생각해요. 1000년이 됐다고요? 네. 출세하려고 하면은 공부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진짜 특이한 점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000년 동안 어떤 나라에 살았든지 출세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하는 거였네요. 또한 전통 사회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조선 왕조, 토쿠가와 다 무너질 때는 일본서는 어쩔 수 없이 사무라이가 사무라이 해요. 그래서 타이완 잡았고, 한국 잡았고, 중국 잡았고, 진주만 잡았고 전쟁에 하다가 망했잖아요. 일본은. 한국은 뭐예요? 전통 문화가 무너질 때 공부할 줄밖에 몰라. 그냥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그거 빈약하다. 일본은 사무라이 칼 있는데 너희가 붓밖에 없는데 일제강점시대에는 한국 사람 많이 받아들였어요. 일본 사람 강하니까. 그 생각을 그 당시엔 받아들였다. 예.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붓은 칼보다도 강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비교입니다. 너가 장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럼 글을 좀 써보세요. 이거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던 교육열들이 초반에는 연약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2026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해진 거군요. 그래요. 나는 가끔 가다가 65년 눈으로 한국을 봅니다. 택시 타고 오는 길에 한강에는 되게 높은 건물에 있는데 60년 전에 눈으로 봤어요.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만큼 한국이 이렇게 발달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외국어로 공부한다면 정말 어려운 말이겠더라고요. 뭐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많고 조사도 계속 달라지고 그런데 특히 그중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어 배울 때 제일 어려운 지점이 뭔가요? 발음. 발음하고 한국말은 이중 언어예요. 이중 언어라고요? 네. 한국말 있고 한자 있어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그렇죠. 네, 무엇이든지 두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 그러네요. 하나 배우면은 사람이 다른 거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중 언어 하는 것이 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거 한국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또한 발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 말을 들어보니까 제 말씨는 외국인 말씨잖아요. 완벽하게 못해요. 노력을 하지만 못해요. 된 소리들. 거센 소리. 네, 거센 소리. 골치 아파요. 까와 카가 다르죠. 예. 서울까지 갑시다. 서울까지 같이 갑시다.
좀 복잡해요. 우리나라 말의 그 존댓말이나 혹은 존댓말이 아니어도 단어의 표현이 존칭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거 다 구분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골치 아파요. 예를 들면 뭐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다 쓰임이 다르지 그 않습니까? 가운데는 문제가 뭐냐면은 네. 주어를 빠지는 거예요. 주어가 빠져 있다. 근데 그 존댓말 때문에 알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주어가 없어도 존댓말 있는 거 없는 거 보면은 나나 너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는 또 말할 때 주어를 많이 생략하니까. 많이 생략하는 거 아니고 빠져요. 골치 네. 아픈 뭐 게. 영어는 주어를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you이라는 말도 골치가 아파요. you. you는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말에서는 너라고 하면 네, 안 되지요.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요. 당신도 이상하죠. 왜?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2인칭을 부를 때 호칭을 많이 부르죠. 예를 들면 저도 교수님한테 너라고 안 하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네네네. 네, 재미있는 농담 하나 있어요. 자동차 충돌됐어요. 둘이 나와서 한 사람이 아이고 당신 금방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당신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되는 그래요. 거죠. 그 자고 때문에 아니고 언어 때문에 말 싸움이 때문에. 되는 거. 재미있잖아요. 아, 그 유가 어렵군요. 어려워요. 또 나 같은 사람은 아까 당신이라는 말에 난 그 말을 안 써요. 너무나 실수가 가능성이 있어서. 아, 그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잘 모를 때는. 유. 하와이 가면은 유이라고 합니다. 유가 불고기 좋아해요? 아, 그렇게 말합니까? 한국말을 하면서? 예. 아, 네. 한국말 하면서 유이라고 해요. 하와이 사람. 오, 아주 네. 잘해요. 그게 재밌는데요? 네. 유 지금 웃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요. 네. 근데 한국말 가르칠 때 기초반에 당신 해요. 아,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예. 그럼 우리는 그러네요. 진짜. 이름 아니면 뭐라고 했죠? 별칭? 아니면 안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보통. 저기요. 그래요. 또한 재미있는 것은 한국말에는 name avoidance 있어요. 이름 안 쓰는 거 있어요. 아, 맞습니다. 과장님, 네. 국장님, 교수님 이런 거 해요. 이름을 안 부르고. 그거 조금 바꿨어요.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요새는 제가 친구를 보고 first name 해요. 편하게. 옛날에는 도저히 못했어. 예를 들면 요새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뭐 마크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예. 그 님자 호칭 전에는 정말 사람 이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한국말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네요. 예. 아니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언어의 부분들이 많이 어렵군요. 예.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제일 재밌는 게 우물박개구리라는 표현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보고 있는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박개구리이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참 안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여러 개 있어요. 하나는 한국 역사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거. 한국 사람이 너무나 피해자 생각이 있어요. 불쌍하게. 사실은 20세기는 불쌍해. 나라가 잃었을 때 이름도 잃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Lost Names이라는 책이 있어요. 리처드 킴이라는 사람 썼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자랑스러운 김해 김씨, 자랑스러운 순흥안 씨, 자랑스러운 인동창 씨 제 이름을 못 쓰고 난 가와봤다. 이런 이상한 일본식 이름을 이름으로. 가지는 거. 또 김씨가 많이 가네로 해요. 가네야마. 뒤에 가와, 이제 몇 산자를 붙여서 가네야마라고 많이 했죠. 얼마나 나쁠까 한 것. 또 해방하고 나서는 해방되자마자 분단된 거 있잖아요. 한국은 그거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피해자입니다. 또 분단되니까 전쟁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 말은 역사가로서 나는 깊이 옛날 역사 아니지만 지난 한 2000년 내에 역사하는데 20세기 역사는 전체 2000년 동안 피해자 역사는 아닙니다. 제가 벗어납시다 그거요. 20세기를 벗어나고 제가 한국 올 때는 한국은 상당히 가난한 나라예요. 또 한국의 역사가 가난한 역사입니다. 왜?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설명서입니다. 1965년의 역사, 한국의 사고방식하고 지금 한국 역사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단단한 나라예요. 왜? 역사는 단단하고 훌륭한 나라 역사 때문이라고 좀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국서는 자연히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뭐 단군, 세조, 뭐 여러 사건이 있을 때는 그 사건이 크게 생각한 것 같대요. 사실은 뭐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전쟁도 많고 침략도 많고 뭐 혼란도 많고 하잖아요. 저희는 보통 침략을 900번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틀립니다. 그래요? 완전히 틀립니다. 왜요? 왜냐하면 신라 통일 때부터 20세기 말 때까지 1500년 동안에 큰 침략이 제폭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몽고, 임진 그 2개. 다른 게 뭐 900개 한다면은 어떻게 헤아리려 하냐면은 바닷가에 해적이 와서 떼지 한 마리 훔치고 아가씨 하나 납치하고 이것은 해적입니다. 침략은 아닙니다. 전쟁으로 볼 수 없다. 네, 제폭에는 모든 사소한 일은 침략이라고 하면은 진짜 침략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건 몽골의 침략과 임진왜란 한 2개다. 네, 다른 나라 비교한다면은 아주 무지무지한 전쟁이 많아요. 영국의 역사 보세요.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몇십 년씩 싸우죠. 그래요. 예. 100년짜리 전쟁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왕조가 다른 나라보다도 길어요. 맞아요. 이것은 안정하다는 거, 평화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역사는 평화스럽다고 말할 때는 한국 사람 안 받아들여요. 저는 꼭 안 받아들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뭔가 물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배웠지만 다른 나라 역사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어서요. 네. 다른 많은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요. 평화스러운 역사상의 교육이 깊은 이런 나라가 아주 유일합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 아마 세종대왕 이순신 2분 딱 나올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우신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서 언급을 해요. 또한 제일 유명한 해군 제독, 세계적으로 로드 넬슨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새는 이순신과 똑같이 유명하대요. 서로 비슷해요. 둘 다 마지막 전투에 죽었어요. 또한 둘 다 아주 어려운 거 극복을 했었어요. 근데 넬슨 제독이 성격이 안 좋았어. 여자를 막 이용했었어요. 근데 이순신이 아주 청확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거. 그러니까 제가 이순신을 아주 상당히 존경을 많이 해요. 그럼 외국 학자들의 입장에선 이순신의 어떤 점을 배우려고 합니까? 자기 할 수 있는 한 잘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 해군은 해전의 경험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네. 육지에만 싸우는 거. 또 그 외 일본의 군함 아니요. 무역선에 쓰던 거죠. 네, 무역으로. 근데 한국의 배가 아주 훨씬 낫어요. 판옥선. 네, 판옥선. 또한 한국의 대포가 또 멀리 가는 거. 그러니까 이순신이 가까이 가지 말고 우리 멀리서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잘 이기냐면은 이는 한 잘 쓰는 걸로 그분은 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기와 적이 가진 무기를 잘 분석해서 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었군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외국 학생에게도 그렇고 한국 학생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강의하시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칠 때 한국인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싹 한번 종합해 보자면요. 한국인의 정체성이 뭔가요? 한국 사람이 똑똑해요. 제가 미국에 가르칠 때 한국서 유학생이 와요. 한국 유학생이 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교육 제도를 많이 비평하잖아요. 저도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예. 좋아요. 저도 비평이 있어요. 나는 학원을 비평해요. 나는 하버드대학교 제일 우수한 학교, 제일 우수한 학위를 받았는데 난 학원은 10분도 안 했습니다. 한국 애들도 좀 자유롭게 또한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아요. 지금 한국에 운동하는 사람은 잘 운동을 해요. 또 올림픽도 잘하는데 그리고 전문가들이에요. 일반 사람 누구나 우리 농구팀 합시다. 야구팀 합시다. 여러 가지 운동. 수영은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제가 한국 수영장에 가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은 젊은 사람 많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면 또 건강하고 운동을 하면 뇌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교육 제도를 비평하지만 지금대로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네. 훌륭하다. 네. 교육열이야말로 한국인의 정체성이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크 피터슨 교수님과의 대담이었습니다. 한국을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바라볼 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